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과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역시나 말씀드린 거, 문제 풀고 틀렸어? 해설 봤어? 이렇구나. 이해했어? 넘어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25년도 이제 3월 수학 모의고사 이제 총평과 해설을 이제 함께하게 될 이제 더메다학원 이제 총괄원장 한세아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 치르느라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치르신 모의고사인 만큼 이제 해당 시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있을 우리 중요한 시험들 6월, 9월 이제 수능까지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이 완전히 이제 완성된 형태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모의고사의 결과는 사실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잘 본 학생들은 그냥 기분 좋게 잘 봤다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뭔가 이제 해당 이제 시험에서 조금 불만족한 점수를 얻었다 싶으시면 내가 그냥 부족한 걸 남은 기간 동안 잘 보완해야지. 여기 쉬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등급 컷, 그리고 최근 이제 3년, 어떤 이제 문항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사전 문항과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학습 방향 제시까지 오늘 저와 같이 이제 다음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습과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 2025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3 학생들, 즉 재수생을 포함하지 않고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치르는 시험이고요. 약 3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1등급 같은 경우가 지금 135점, 그리고 2등급이 126점, 그리고 3등급 컷이 이제 118점이 나왔고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보다 어떤 점수가 조금 이제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낮아졌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원점수를 획득하면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똑같은 어떤 1등급을 획득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시험보다 난이도적인 측면에선 조금 더 쉬웠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어떤 원점수 컷을 보면 사실상 지금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1등급 컷이 전부 다 80점 내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절대 점수가 80점 컷 내외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건 사실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84점에서 88점 사이에 1등급 컷이 형성되는 게 어떤 최근에 등장한 수학 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최근 경향보다는 확실히 점수가 낮아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시험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아직 공부가 완전치 않았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실제 학생들의 등급 컷은 3월이기 때문에 좀 낮춰 나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어떤 1등급 이제 표점 같은 경우가 이제 2점 정도 지금 하락이 됐고요. 더불어 이제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지금 표점 차가 8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격차 자체도 일단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중상위권에서부터 중위권, 즉 이제 2등급, 뭐 3등급, 4등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결국 2등급과 4등급 학생이 지금 표준 점수가 20점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얘기는 이 안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 밑에 등급, 중위권에서 하위권까지의 점수 분포는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자체는 충분히 학생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냈다. 다시 말하면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허수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가 힘들 것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5등급 컷이 지금 32점, 28점, 29점, 30점 내외예요. 이 부분은 실제 시험 자체를 그냥 좀 대충 치른 친구들도 분명 있었을 거란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안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제 3년간의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최근 3년간의 좀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상이었고요. 이제 기존의 기출 유형들, 여기서 말하는 기출 유형들이라는 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했었던 뭐 수능이나 평가원, 교육청 시험에서 우리가 자주 보이는 그런 문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 유형과 비슷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 어떤 뭐 수학적 감각이 좀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일단 뭐 돌이켜 봅니다. 이때 학생 반응은 역시나 뭐 학생들 입장에선 3월 모의고사니까 일단 뭐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했고 더불어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문항들도 존재했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특징이 이제 재작년 수능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의 구조나 어떤 번호 배치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뭐 그 전 수능과 직전 수능과 일단 유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고1 과정 강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1 과정이 역시나 해당 시험에 상당히 강조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연계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불어 사전 문항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작년 3월달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도 일단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중으로 일단 설정을 해봤고요. 근데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모의고사가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문항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분명히 몇 문제 정도는 이거 평가원에서 낸 건가? 라고 이렇게 갸우뚱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수능과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기출 유형 또는 지난 수능과 유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난 수능, 바로 직전이죠. 직전 수능과 비슷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어떤 문제의 방향성에 있어서 또는 구성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번 모의고사는 충분히 괜찮은 시험이었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했고요. 더불어 어떤 수학적 개념의 이해도가 잘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언제나 높고요. 더불어 이제 이번 시험에 등장했었던 몇 가지 신유형에 역시나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문항 유형을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 공통 영역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가치 있는 유의미한 문항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끝났다고 이제 그냥 뭐 낙담하거나 또는 나 시험 잘 봤으니까 너무 이제 막 자신감, 막 자만에 차 있어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충분히 해당 시험을 다시 복귀하시고 관련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 걸로 온전히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이제 수학적 피지컬, 즉 계산력이라고 하죠. 계산력과 이제 고1 수학 관련된 이제 부분은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냥 어떤 수능 수학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고1 수학과 이제 계산력이 강조되는 부분은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작년 수능과 어떤 문항 배치나 좀 방향성, 구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과 집중,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택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과목 간의 난이도 차가 좀 있었어요. 일단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이 되게 어려웠을 거고요. 물론 범위는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단원에서만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범위가 매우 좁은 부분이라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건 갖고 오는 거고 과감히 버려도 될 부분은 버릴 수 있는 건데 일단 미적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고요. 역시나 우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 문항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반면 기하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높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어떤 벡터나 공간 도형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당 과목에 대해서 현재 어떤 판단은 사실 불필요할 것 같아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렵지 않은 우리가 충분히 그냥 유형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럴 법한 문항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 뭔가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적, 기하, 확통이 어떤 난이도 차가 이 안에서 존재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미적 선택한 학생들 나 미적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계속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만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아직은 너무 데이터나 또 관련 수치가 적고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또는 생각하셨던 부분과 방향성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해당 시험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었던 몇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일단 22번과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요소와 관계된 뭔가 미분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묻고 있어요. 미분 가능성 얘기는 언제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소재, 굉장히 클래시컬한 소재죠. 그 부분인데 일단 이번 22번 문항에서 출제된 어떤 표현이나 방식 같은 경우는 아직 수능에서 보여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어떤 형태를 보였었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수학과 관계된 어떤 함수와 정근선, 그쵸? 정근선이 결국은 핵심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적분에서 요구하는 뭐 추론, 해석, 그래프 관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총망라된, 적절하게 가미된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 추론하고 해석하고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 이런 류의 문제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르실 때 충분한 시간 관리 그리고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시겠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다음 문항들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이런 유의미한 우리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항이니까 해당 문항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반복 학습, 반복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좀 학생 반응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잖아. 특히 첫 시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충분히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체감 난이도 조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매우 어려웠다가 뭐 거의 60% 그리고 뭐 약간 어려웠다가 이제 30% 다시 말하면 그냥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그냥 90% 가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 난이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여겨지는 어떤 체감 난이도에 관한 부분이고 3월 모의고사는 언제나 어렵다. 그 시험의 난이도의 어떤 무게나 그 중요성을 떠나서 우리가 고3 돼가지고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시험을 치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역시나 개별적으로 또는 내 입장에서 어려웠었던 문항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해당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명확하게 받아야 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기본 개념 항상 이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어떤 주요 개념에서 뭔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좀 까먹은 또는 뭐 놓치고 있는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4점짜리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신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4점 문제에서 보이는 어떤 그래프 해석이나 또는 낯선 표현을 가지고 이제 다음 과정을 이어나가는 어떤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2 수학과 고3 수학은 다릅니다. 고2 수학에 비해서 우리가 고3 과정에 연습하고 학습하고 여러분들께서 푸시게 될 문항은 분명히 이런 과정들의 가지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올 한 해 동안 학습 잘 하셔가지고 뭔가 성취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역별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나 공통 영역은 뭐 중상 난이도 정도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적분은 뭐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리고 기하나 확통 같은 경우는 뭐 평이하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3월 모의고사는 우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언제나 높았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공통 영역 관련해서 좀 사전 문항 좀 짧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9번 문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적분 파트에서 보게 되는
어떤 비율 관계에 관한 얘기가 될 거고요. 10번은 일단 뭐 아까 선생님이 유의미한 문항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긴 했는데 일단 낯선 수열의 추론이에요. 특히 그 안에 어떤 주기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유의미한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뒤에 이제 해설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해당 내용 강조할 거니까 그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1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평이한 3차 함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번호 배치에 관한 이제 요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제 11번에 배치한 걸로 보여지고요. 12번은 정적분과 관련된 어떤 넓이 요소가 나왔고, 그리고 13번은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적절히 관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14번은 사실 표현이 낯설거나 또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어떤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리고 15번은 역시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나오면 지금 대세는 점근선이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될 것 같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무난한 어떤 삼각함수 도형 활용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1번은 사실 우리가 어떤 수열 추론 문제, 귀납 추론 문제가 됐는데 정방향으로 추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역방향으로 이제 추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어떤 해당 문항을 좀 푸셨으면 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2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분 가능성과 관계된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부터 보면 28번은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29번은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 자체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핵심인 그런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약간 더 강조를 하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적분과 관련된 도형 문제에서 무한등비급수나 아니면 이제 삼각함수와 관련된 어떤 극한 문제 같은 게 반드시 하나 순수 도형, 어떤 이제 도형과 관련된 요소로서 나왔는데, 이게 바뀐 기조에서는 이제 해당 문제의 어떤 형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역시나 물론 올해의 어떤 방향성도 지켜가야 되겠지만 뭐 평가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이제 해당 유형 또는 해당 소재와 관계된 도형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도형 문제를 내고 싶다면 지금 29번과 같이 표현된 이런 류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해 봅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조건부터 살펴서 우리가 관찰, 해석, 추론 이제 이런 부분을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적절하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뭐 28, 29, 30번 전부 무난했어요. 그래서 28번 이제 2차 곡선과 관련된 좌표 그래프, 29번은 이제 쌍곡선과 직각삼각형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30번은 호물선과 직선이 갖는 주요한 성질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28번 원순열과 이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확률 통계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주요한 소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에서 등장한 부분을 적절하게 케이스 분류하고 나열해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세시면 그냥 됐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30번은 중복조합과 관련된 대칭성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대칭성과 관련된 얘기 또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꽤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소재니까, 그리고 형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학습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요 모의고사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일단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어떤 본인의 이제 학습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또는 실전적인 개념을 계속 정리하시면서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석과 어떤 문제에서 주어지는 함수와 관계된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생성된 그 풀이에 대한 검증과,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번호 배치 순으로 일단 오답률이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기재한 표는 이제 미적분 기준의 표를 일단 기재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오답률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세요.
뭐를? 어차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오답률이 높은 거, 다시 말하면 어려워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4점짜리 몇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영역, 즉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결국 뭐 13, 14, 15, 21, 22 이 정도 문제가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영역 같은 경우는 28번과 뭐 30번 이 정도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제 4점짜리 메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학습 방향을 세우실 때 본인의 이제 현재 위치와 점수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고난이도 사전 문제 약 6개에서 8개,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두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잘 푸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해당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번 시험을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특히 약한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원도 공부하고 수투도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지수로감수, 뭐 삼각함수, 수열, 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뭐 미분법, 적분법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특히 약한지 또는 까먹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실제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에 대한 분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항이 틀렸다면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남은 기간 약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학습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치르시다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실수가 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뭐 문제 조건을 뭐 잘못 본다던가, 아니면 뭐 특히 많이 하는 거 계산 실수, 그렇죠? 또는 뭐 시간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답을 잘못 체크해. 내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실수라기보다는 실력의 부족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개념에 있어서 오개념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형태로 좀 개념을 이제 착각했다면, 또는 그래프를 잘못 봤다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어쨌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실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수학은 타 과목에 비해서 문항당 배점이 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입시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커다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학 시험에서 이렇게 실수를 한두 개 하시게 되면 결국 6점에서 8점 정도의 손해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입시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사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수 줄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실수가 있다면 꼭 체크하셔가지고 올 한 해 학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한 부분에서 몇 가지 주요 문항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주요 문항은 분명 우리가 어떤 그 유의미함과 문제 자체에서 어떤 의도, 출제자가 생각하는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효과적인 반복 학습을 하시면 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몇 문제 좀 살펴볼게요. 10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일단 10번 문제가 사실 4점짜리 이제 초입에 있는 문제인데,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단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당 문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어떤 의미를 좀 가지시고 이제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지금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이때 AN이라 함은 사실은 이제 N에 관한 식, 그렇죠? 를 보통 일컫는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등장한 어떤 값은 10, 마이너스 19라는 뭐가 등장했다? 상수가 등장했다. 그렇죠? 지금 AN을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N에 관한 식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AN 값이 다음과 같이 어떤 상수로 등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수열 보면 낯선 수열 봤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나열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당 수열을 나열해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 즉 10, 10, 마이너스 19, 그리고 10, 10, 마이너스 19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열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수열의 형태는 무슨 성을 갖는, 어떤 반복성을 갖는 일종의 무슨 수열이다? 주기 수열이다. 그리고 이때의 주기는 몇 개다?
3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해당 어떤 표현을 살펴보는 게 일단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주어진 주기 수열과 관련된 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그마 1부터 n까지 ak와 1부터 3n까지 ak가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누굴 찾으라? 자연수 n을 찾으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1번. 우리 입장에서 일단 좀 쉬워 보이는 건 사실 우변값이 일단 좀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표현은 1항부터 3n항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방금 봤었던 주기 수열은 주기가 몇 개였어? 3개였단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1부터 3n까지의 수열의 합은 결과적으로는 A1부터 그리고 A3n-2, A3n-1 그리고 A3n까지 이제 이런 형태의 합으로 표기가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3개짜리 묶음이 총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해당 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1, A2, A3 즉 10, 19 더하면 20 더하기 마이너스 19니까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잖아. 그치? 그 말은 즉 얘값도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값도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얘값도 얼마가 되고 1이 되면서 결국 해당 수열의 합은 1이 몇 개 있는 n개 있는 즉 n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린 결국 주어진 형태가 다음과 같은 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수열의 합이 방금 우리가 우변의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으니까 n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뭐가 되게끔 n이 되게끔 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결국 해당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n이라는 값이 지금 an 자체가 3k가 아닐 때와 3k일 때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아마도 이 n 값이 3k일 때와 3k가 아닐 때로 나눠서 다음 과정을 이어가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n이 3k-1일 때 그리고 n이 3k-1일 때 그리고 n이 3k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먼저 n이 3k-2면 주어진 수열은 결국 어디서부터? a1부터 이제 어디까지? a3k-2까지의 합이 될 거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a3k-2 직전에 a3k-3이 있을 건데 이 얘기는 a1부터 a3k-3까지 총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표현이 있을 거고 역시나 해당 식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개 있냐? 3k 빼기 3은 3 곱하기 k-1이니까 우린 결과적으로 해당 식의 값은 1이 k-1개 있고 여기에 이제 누구? a3k-2라는 얼마? 10이라는 값을 이제 더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3k-2면 우린 좌변의 값이 뭐가 된다? k-1 더하기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값이 이제 n과 같은 건데 우린 방금 n이 얼마라고 봤으니까 3k-2라고 봤으니까 결국 우리는 k는 11. 다시 말하면 k는 2분의 11 이런 값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n은 뭐라고 나왔으니까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k 역시 무슨 수여야? 자연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n이 3k-2일 때는 문제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살펴보면 이제 n이 3k-1일 때를 볼 거고요. 역시나 우리가 유사한 관점으로 이제 다음 얘기를 했더니 a1부터 a 3k 빼기 3까지 있을 거고, 그리고 a 3k-2 그리고 a 3k-1까지를 더할 겁니다. 앞에서 봤듯 여기까지 합은 뭐가 나왔어? k-1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 항은 이제 10과 10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당 식의 값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한 주어진 식의 값이 n과 같아야 되고 현재는 n이 얼마니까? 이제 3k-1이니까 우린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식을 계산하시면 이제 2k는 20, 즉 k는 10이란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n의 값이 뭐가 나왔어? k 값이 뭐가 나왔어?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서 n을 29라고 얘기해도 모순되는 게 없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 n 값은 지금과 같이 n이 얼마일 때? 3k-1일 때 어떤 값? 29라는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더라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일단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처럼 보여지는 수열의 표현, n에 관한 식으로 얘기하는 게 수열 an인데 상수가 나왔어. 그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수열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주기 수열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내 눈에 보이는 수열은 주기 수열이다 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때 주기 수열의 합은 결국 주어진 이제 하나의 주기, 묶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다음 생각을 할 테니까 지금과 같은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식을 만들어, 즉 계산을 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값을 구해주시면 적합해 보입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복기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일단 어렵다고 느꼈었던 하나의 문제인데요.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제 4차 함수 fx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지금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해당 조건을 토대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찾으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얘기해 볼게요. 제 다음 구간을 만족하는 모든 x1, x2에 대하여 문제에서는 이러한 정적분식이 어떤 대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a값과 a값의 범위가 나와 있고 더불어 함수 f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해당 식을 보셨을 때 첫 번째로 관찰하셔야 될 부분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해당 부등식이 뭘로 표현되어 있고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일단 정적분의 구간이 어떻다? 동일하다. 우리 정적분 구간이 동일하면 뭔가 피적분 함수끼리의 어떤 연산이 가능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피적분 함수의 생김새가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피적분 함수가 함수값의 차 또는 이제 지금과 같이 어떤 수 곱하기 어떤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가 변화율 아니면 어떤 접선 이제 이런 소재와 일단 눈에 보이는 피적분 함수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우리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지금 얘기 드린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식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주어진 식에서 일단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으로 넘길 거고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으로 넘길 거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두 식은 정적분 구간이 똑같은 식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우린 자유롭게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은 지금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주어진 정적분식을 하나의 정적분식으로 합칠 건데, 이때 지금과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ft 빼기 이런 식의 꼴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해당 함수를 살피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뭐여야 되고 0 이상이어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x1, x2가 뭐다? 모든 x1, x2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뭐가?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해당 식이 누구와 닮아 있어? 접선과 닮아 있는 식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A라는 점에서의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우린 지금과 같이 표현했었고, 그리고 결국 주어진 식은 함수 fx에서 결과적으로 접선을 한 형태, 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요? 모든 구간 x1, x2에서 주어진 함수에서 접선을 한 게 뺀 값의 정적분이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식도 fx에서 지금과 같은 접선을 뺀 식 또한 항상 뭐 이상이 나와야 된다?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fx가 항상 다음 식을 만족해야 된다. 즉, 함수가 또는 어떤 곡선이 접선, 즉 어떤 직선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우린 이렇게 주어진 적분식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이제 A 값의 범위가 어떻다?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A가 -1 이하, 그리고 A가 3 이상인 구간에서는 항상 접선보다 곡선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일단 하나의 중요한 어떤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그냥 사차함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했을 때 아마 그냥 어떤 점에서 뭐가 있어요? 이런 접선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접선과 눈에 보이는 이 함수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일종의 예시함수를 그렸는데 지금과 같이 예시함수를 그렸을 때 우리는 곡선보다 직선이 어디에 있어? 항상 밑에 있는 걸 살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점은 해당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구간 안에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거. 부등식과 관련된 등호에 집중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거.
부등식과 관련된 뭐에 집중하자? 등호에 집중합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문제에 지금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이제 A의 범위가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 이하 그리고 3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 등호에 집중하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즉 등호가 성립하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와 A가 3일 때는 결국은 해당 부등식도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함수와 접선이 뭐하는?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런 부분을 토대로 어떤 이제 생각을 떠올려서 다음 얘기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과 3일 때가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곡선과 직선이 뭔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그림에서 지금과 같이 어떤 공통접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1과 3, 즉 접선과 이제 곡선이 어떤 만나는 지점을 가지고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A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어떤 이런 노란색 형태의 직선이 나올 테니까 곡선보다 항상 밑에 있고 반대로 지금 3보다 오른쪽에 어떤 접선이 있어버리면 역시나 곡선보다 항상 밑에 있으니까 해당 식을 성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결국 주어진 형태가 결국은 이런 꼴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가지고 다음 과정을 이어가실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생님은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y는 gx라고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 생성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식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본 적이 있는 식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fx-gx가 이때 몇 차식인데 4차식인데 어디랑 어디에서 접하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접하니까 지금처럼 해당 식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 문제에서는 1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미분계수와 함수값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그림에서 1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과 3의 누구니까? 중점이니까 해당 미분계수와 우리 눈에 보이는 gx의 기울기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선 f'1 값이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결국 gx의 기울기가 역시나 여기 보이는 기울기와 똑같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선생님은 gx를 x 더하기 k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fx를 얘기해보면 결국 fx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식으로 표기될 수 있고요. 이때 gx는 방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gx 자리에는 x 더하기 k로 해당 식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누구 값만 구하면 k 값만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이 다 살펴지네요. 그럼 아직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마지막 조건, 우리 문제에서는 f1이 얼마라고? 15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f1이 얼마다? 15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 1을 넣으면 우리는 k가 얼마임을 확인하고 이제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주어진 fx가 이제 선생님이 표현한 지금과 같은 함수식이 보일 거라는 걸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수 fx를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f4의 값을 이제는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요구하는 f4를 구하면 4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2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되게 낯설게 느끼는 좀 문제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해당 시험 자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새롭다,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항이 사실은 더 있는데 15번 역시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좀 주어진 어떤 문제 또는 요소와 관련된 이제 학습을 좀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이제 함수 fx가 나왔는데 일단 fx는 구간 분할 함수고요. 지금 주어진 구간이 뭔가 이제 pq라는 미지수를 포함해서 이제 표현되어 있고 해당 문제의 핵심 표현은 사실 주어진 함수 fx가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뭔가 a, pq를 찾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메커니즘, 1대1 대응이라는 소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 부분을 좀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사실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처음 공부하는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 공부하면서고요. 우린 고등학교 1학년 함수를 공부하면서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고 공역과 치형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런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표현과 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래프와 관계된 이미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1대1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미지, 그래프를 그린다면 뭔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는 느낌의 함수 또는 계속 감소하는 느낌의 함수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들이 뭐 하는 함수다? 1대1 대응하는 함수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진 않는다? 연속을 의미하진 않는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연속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하지 않는 함수들도 뭐 할 수 있다? 1대1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예시 이미지를 좀 표현해 보면 뭔가 지금과 같은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해당 함수도 1대1 대응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즉 무슨 성이 있는데 불연속성이 있는데 실제로 주어진 식에서 뭔가 모든 y값에 함수값에 대하여 이제 만나는 건 한 점밖에 없다고. 즉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도 사실은 1대1 대응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복귀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건 1대1 대응 함수가 누굴 지칭하진 연속 함수를 지칭하진 않는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뭐 할 수도 있다? 불연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린 주어진 함수를 관찰하는 게 일단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fx를 그려볼 건데 먼저 fx는 일단 구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니까 선생님은 절대값 이 x승 마이너스 4 함수부터 먼저 그려보고요. 우린 아마도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가 보일 거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리고 지금과 같이 특히 지수 함수를 뭐 했을 때 절대값 기호 취했을 때 이렇게 점근선이 보일 거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이 보일 거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관련 지어서 우리가 되게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한 가지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2의 x승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를 하나 그렸고 여기에 이제 누가 그려져? a 더하기 로그 2x가 그려지는데 사실 a 더하기 로그 2x는 이제 어떤 로그 함수가 있을 때
그냥 해당 로그 함수를 얼마만큼 이제 a만큼 무슨 이동 이제 평행 이동한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제 함수 중 어떤 구간을 가지고 해당 구간 분할 함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뭐가 되게끔 1대1 대응하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 1대1 대응하려면 뭔가 이런 느낌의 이미지도 1대1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단 로그 함수는 어느 구간에서 음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도 아니니까 일단 음수 구간에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음수 구간에선 반드시 주어진 지수함수의 형태가 일단 fx의 영역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뭔가 연속하는 지점을 가지고 관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1대1 형태가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이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선 어떤 낯선 요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더불어 1대1 대응한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 값끼리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어진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 구간이다? 전제가 돼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린 그 다음 로그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그려진 어떤 빨간색 함수를 우리는 뭔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그린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야 얘들아. 지금 음수 구간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은 1대1 대응하는 함수라면 이쪽 양수 구간에서 해당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더불어 1대1 대응이라는 건 결국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치역도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즉 해당 그림에서 이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음수 쪽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함수는 로그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어떤 시점에는 로그 함수를 가지고 그려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뭔가 이 로그 함수 자체를 양수 구간에서는 뭔가 그려주셔야 이 아주 작은 이 밑에서부터의 언급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더불어 이제 주어진 로그 함수를 그리면서 우리는 모든 이제 y 값을 하나씩 갖게끔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점을 볼 겁니다. 아마도 해당 로그 함수가 주어진 점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뭔가 지수 형태 함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생기니까 뭐가 돼버려요? 중복된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다시 무슨 함수? 지수 함수를 쓸 거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 3과 만나는 점과 이 4와 만나는 점 여기까지가 아마도 로그 함수가 가는 제 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그리고 여기 함수값을 사용하면서 1대1 대응하는 어떤 형태가 우리 눈에 만들어질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1대1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과 같은 형태가 어때야 된다? 보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연스레 지금 주어진 건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4가 되는 지점이니까 우리는 해당 값을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점상, 주어진 점 0이 결국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뭐가 되고요? PQ가 되고 해당 점이 결국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뭐가 되고 PQ가 되고 지금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3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랑 같아야 돼? 3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a 더하기 로그 2의 3이 얼마다? 3이다. 다시 말하면 a는 그냥 3 마이너스 그냥 로그 2의 3이다.
뭐 정도로 3 로그 2의 3이다. 뭐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어떤 PQ 값과 A 값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은 F2분의 P 더하기 Q 값이니까 그냥 해당 식의 값만 뭐 해줄 수 있으면 이제 찾아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P랑 Q가 방금 0과 3임을 확인했으니까 0과 3을 넣어주면 결국 F2분의 3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되고요. F2분의 3은 이제 해당 구간 안에 있는 값이니까 결국은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그리고 우리는 A 값이 방금 로그 2에 얼마가 나왔다? 3분의 8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주어진 식만 연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음과 같이 주어진 문제의 답이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역시나 해당 문제에서 뭔가 이 구간 분할 함수가 나왔고 구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1대1 대응이란 요소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어떤 정해진 하나의 개형을 만드는 게 결국 이 문제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1대1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고1 과정에서 공부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 유의미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일단 2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 이제 귀납 추론 문제가 등장했고요. 역시나 귀납 추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준킬러 내지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습하시고 이제 훈련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잘 푸실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an 더하기 1이 이제 다음과 같이 n분의 an 그리고 10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는 이제 누굴 가지고 an을 가지고 이제 구간을 분할해 가지고 다음 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지금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조건이 a1은 무슨 수? 자연수라는 걸 줬고요. 그리고 a6이 얼마다? 2라고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해당 식을 만족하는 누구 값을 구하는 게 목적? A1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귀납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정방향을 가지고 어떤 항들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역방향을 가지고 항들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정방향을 가지고 추적한다는 얘기는 뭔가 가장 작은 항을 가지고 저만식, 관계식을 이용해서 뭐 A1, 뭐 A2, 뭐 A3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뭐 A6, 뭐 A5, 뭐 A4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다. 뭐 이런 언급을 뜻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정방향으로 풀지, 역방향으로 풀지 일단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를 결정하는 근거는 그냥 조건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아직 값을 알지 못하는 A1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A6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A6 값에서 누구를 찾으러? A1 값을 찾으러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게 일단은 좀 더 어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부터 이 A6 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토대로 2라는 사실을 토대로 이제 역방향으로 추적해서 A1 값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해당 값을 추적하기 위해서 A6, 이제 뭐 A5, 그리고 A4, A3, A2, 그리고 A1 값까지 이제 선생님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A6은 얼마였어? 우린 2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값이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A6을 가지고 이제 다음 값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 거예요. 일단 A6이 2면 한번 살펴볼까요? A6이 2야. 즉 N 대신 5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2였어. 그럼 우리는 5분의 A5가 얼마니까? 2니까 그냥 A5는 얼마라고?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은 그냥 밑에 있는 값을 적용해도 10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A6은 2를 만족하기 위해서 A5는 절대적으로 얼마다? 10이 나온다.
마찬가지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역수역을 하면 이번엔 A5 값이 10이 나왔으니까 이제 n 대신 4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4분의 A4가 10이니까 A4는 얼마일 수 있고 40일 수 있고요. 40은 3 이상의 값이니까 일단 해당 식의 값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밑에 걸 잠깐 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나왔잖아. AN이 누구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얼마다? 10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A4의 값을 우린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누구보다만 작으면 3보다만 작으면 사실은 뭐든 가능하다. A4 값이 3보다만 작으면 사실 이 안에 있는 어떤 값이든 전부 뭐가 될 수 있다?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될 수 있다. 즉 여기서부터 주어진 수열량을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역수역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 문제에서는 A1이 자연수라고 나왔지 일반적인 수열량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여기 눈에 보이는 3보다 작은 수는 사실 실수이기 때문에 그 가지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 값을 일단 선생님은 정확하게 언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기준으로 좀 다음 얘기를 해보면 A4가 40이었으니까 같은 얘기를 이어가면 3분의 A3이 40이 돼야 되니까 A3은 얼마일 수 있고 120일 수 있고 2분의 A2가 120이니까 A2는 240일 수 있으며 1분의 A1이 240이니까 A1은 얼마? 240. 일단 이 4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A3, A2, A1이 지금과 같은 순서 배열을 가지고 일단 24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A4가 3보다 작은 경우에 관한 얘기는 아직은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는 생각해봐요. 사실 정방향과 역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때 정방향의 추론이 좀 더 쉽기는 해요. 좀 더 쉽긴 해요. 그렇죠? 왜? 우린 그래도 거꾸로 가는 것보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커지는 게 좀 더 익숙하잖아.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미지수가 등장했을 때도 우린 그냥 정방향으로 어쨌든 이어가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A1이라는 값을 지금과 같이 일단 칭해 볼 건데 어쨌든 A1은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선생님이 A1이 3 이상일 때와 그리고 1 또는 2일 때로 나눠 생각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막힘이 생겼어요. 우린 A4 값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수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머지 과정을 다시 정방향의 추론을 이어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아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초항 A1 값을 K일 때와 이제 1, 2일 때로 나눠 생각했고요. K라는 건 위에 있는 점화식을 이용하기 위한 3 이상의 수. 그리고 1과 2라는 건 이제 밑에 있는 점화식을 이용하기 위한 3보다 작은 자연수를 선생님이 꺼내 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이제는 우리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K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A2도 얼마? 1분의 K니까 A2도 여전히 우린 뭐라고 할 수 있고 K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초항이 1과 2면 이제 다음 점화식에 따라 A2는 얼마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 보면 그럼 A3는 이제 2분의 A2랑 같은 거니까 2분의 K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가 될 수도 있어? 이제 10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10은 누구보다 큰 수니까 이제 3보다 큰 수니까 이제 2분의 15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과정을 이어가서 A4를 찾으면 이제 5일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3분의 A3이 이제 4가 되니까 3분의 5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2분의 K를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 6분의 K라고도 이제 마찬가지 3분의 A3 값을 이용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럴 수는 없나요? 만약 2분의 K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A3에서 이제 A4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2분의 K가 이제 뭐보다 클 때와 3보다 클 때와 이제 뭐보다 작을 때로 이제 3보다 작을 때로 뭐 할 수 있어?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2분의 K가 3보다 작아서 그 다음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시계값이 얼마라고 한다면 10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과정에서 뭐가 생기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그냥 해당 부분은 선생님이 제외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초항을 K라고 봤을 때, 그리고 1 또는 2라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이 A 폭값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린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결론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A4가 3분의 5였어. 그럼 3분의 5는 누구보다 작은 수니까 3보다 작은 수니까 그 다음 항은 10, 즉 10으로 올라가는 게 옳은 얘기가 돼요. 즉 이 과정의 방향성은 괜찮은 거예요. 즉 1과 2는 전부 뭐가 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럼 6분의 K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6분의 K라는 값은 일단은 뭐보다 작아?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린 6분의 K가 이제 누구랑 비교해서 3과 비교해서 6분의 K가 누구랑 비교해서 이제 3과 비교해서 어떤 식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6분의 K가 만약 3보다 작으면 그 다음 값이 얼마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6분의 K가 만약 3보다 크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가정하신다면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겨요. 왜? A4는 3보다 작아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얘기는 6분의 K가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의 K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누구 값을 찾아? K 값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K를 찾기 위한 마지막 과정을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식이 있겠네요. 먼저 2분의 K가 3보다 커야만 지금과 같이 다음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2분의 K가 제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하나 쓸 거고요. 더불어 6분의 K는 누구보다 작았어야 하니까 3보다 작았어야 하니까 결국은 K는 뭐랑 뭐 사이에 있다? 6과 18 사이에 있다. 그리고 K는 무슨 수였다? 자연수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결국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A1 값은 누가 된다? 240 가능한 수였죠. 그쵸? 그리고 방금 우리가 찾아낸 해당 범위를 만족하는 누구 값? 자연수 K 값이 역시나 A1이 될 수 있는 값이고요. 더불어 이제 맨 밑에 있었던 1과 2까지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가 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값, 즉 초항이 될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선 뭘 요구해? 초항 A1이 될 수 있는 값의 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린 결국 마지막 가능한 A1은 1이 있었고요, 2가 있었고요, 그리고 6부터 18까지니까 6, 7, 8, 땡땡땡 18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17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 있어? 240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다음 수들이 결국 뭐가 될 수 있는 A1 값이 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진 값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게 목적이니까 해당 값들을 다 더해 주시면 우리는 381 라는 값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21번 문제 또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킬러 또는 킬러 문항에서 등장하는 일단 귀납 추론 문제가 되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추론을 하는 게 사실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준킬러 킬러 문항들 중에서 그래도 귀납 추론 문제는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나열을 해보면서 다음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이제 초과될 수 있어도 또는 또 시간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어도 사실 다른 필력급 문제에 비해서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나열해가지고 결국 관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때 뭔가 이제 주요 문항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까지도 우리가 분명 연습하시는 게 필요한데 귀납추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타겟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역방향 추적과 정방향 추적을 같이 혼재해서 이제 풀어가는 형태가 21번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과 같이 이제 몇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같이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선생님이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고 하면 결국 6월 평가원 시험 보기 전까지를 보통 뜻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계속 강조하는 부분,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까먹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내 입장에서 취약한지 여러분들께서 꼭 보완하시고 6월 평가원 시험, 중요한 시험이에요. 해당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풀이하는 건 중요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답노트 사실 쓰시는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진짜 오답노트 못하겠어. 난 너무 귀찮아. 그러면 오답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복귀는 해주세요.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하고요. 역시나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한 체크. 이걸 선생님은 실전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전역도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정리와 암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시험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핵심 개념 정리와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주요 유형들 여러분들께서는 연습을 하셔야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즉 우리 수능 때까지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완성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모든 영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험 범위 전 범위에 대한 균형 잡힌 학습이 돼야 될 거고요.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일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사전 문제, 즉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계속적으로 도전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풀어 보시면서 이 부분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또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내가 현재 획득하는 점수가 약 40점에서 60점 사이. 일반적인 이제 3등급 후반에서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이 되겠죠. 이 친구들이 일단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 사전 문제들을 못 푸는 친구들이에요. 사전 문제들을.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나는 아직 사전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또는 나는 아직 사전 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잘 풀 수 있는 2, 3점짜리 문제만 계속 풀어요. 4점짜리 문제를 내가 아직은 어렵고 그 과정을 이어나가는 게 힘들어도 해당 문제를 연습하셔야 그게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소위 말하는 성적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사전 문제는 풀긴 어려우니까 내가 잘 풀 수 있는 2, 3점 문제만 계속 푸시면서 나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성적 상승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공부입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나 공부하고 있어. 그냥 만족하는 정도고요. 이게 성적 향상에 뭔가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해당 구간, 해당 점수대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사전 문제 도전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내가 하나하나 계속 반복하고 누적하고 또 복귀하고 이런 걸 계속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상의 어떤 점수를 획득하고 있으면 당연히 난이도도 일반적인 사전 문제가 아닌 좀 더 심화된 준킬러, 킬러 문항들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제 실전력 상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응시하시면서 어떤 그 습관과 본인만의 어떤 전략 그리고 방식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의고사나 또는 심화 문제, 내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생기는 어떤 약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4점짜리 문제는 한 가지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개념과 개념이 혼재된 형태, 즉 개념과 개념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풀면서 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또는 적절한 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전략의 좀 다양성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잠깐 스톱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학습 방향 정리해 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중요한 시험 3개 남았다 그랬어요.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11월 달 대수능. 그렇죠? 그래서 꼭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학습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만 선생님이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학습이 임하면서 사실 공부라는 게 그렇게 막 재밌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공부라는 걸 꾸준히 하기 위해선 사실 스스로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동기라는 게 어떤 입시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내가 대학 들어가서 뭔가 하고 싶은 앞으로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크든 작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학습과 관계된 일단 목표를 뭔가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좀 극복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그 커다란 목표 안에서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가면서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제 퀘스트 깨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 성취를 했다라고 하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진짜 작은 거라도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잘했다 인정하시고 그냥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게 곧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고 또 그 다음 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습이라는 게 어떤 동기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 진짜 재미없고 효율과 집중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스스로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학습이 이어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해당 부분 우리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니까 꼭 숙지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3월 모의고사 관련된 좀 총평과 해설을 지금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결론 및 마무리 다시 한번 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는 평이했다. 다만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나 어려웠다. 더불어 이번 모의고사는 굉장히 유의미한 문항들이 몇 개 있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평가원에서 내지 않았을까 싶은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장해도 괜찮겠다,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항들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 걸로 온전히 소화해야 된다는 점. 앞으로 우리의 학습은 이제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합시다. 본인이 이제 약한 또는 취약한 이런 파트와 단원과 소재를 찾으셔가지고 당연히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이어가셔야 되고요. 우린 결국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과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역시나 말씀드린 거, 문제 풀고 틀렸어? 해설 봤어? 이렇구나, 이해했어? 넘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답 노트든 아니면 오답 노트와 비슷한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복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소화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의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동기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무조건 우리 수능 때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이번 시험의 결과로
잘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자신감 가지시고 어떤 또 앞으로의 학습에 어떤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이번 시험 점수가 또는 결과가 좀 아쉬웠다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나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과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어떤 올 한 해의 학습, 수능 때까지의 학습을 이어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더메다학원 총괄원장 한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